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 후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공연 탱고를 보러 간다. 탱고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탄생한 음악으로 아프리카 음악과 함께 유럽의 춤과 음악적 요소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다음날 3시간여의 비행을 통해 칼라파테로 이동을 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지대 안데스 산맥 끝자락을 일컫는 파타고니아라는 명칭은 마젤란과 그의 원정대가 거인족이라 묘사를 했던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파타곤이라는 말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그중 아르헨티나의 엘 칼라파테에서 아르헨티나가 자랑하는 대자연을 만난다. 칼라파테라는 지명은 검붉은 베리가 열리는 가시가 붙어있는 식물 이름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자연이 만든 예술이다. 1877년 프란시스코 파스카시오 모레노가 이곳을 처음 발견을 했고 그의 이름을 따서 모레노 빙하라고 한다. 이곳의 빙하는 높이가 60m에 달하고 면적이 서울의 7배가 되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거대한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반세기 정도가 지나면 파타고니아 남부의 빙하는 전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Very deep crevasse, yeah? Take care. 다음날 방문을 하게 된 웁살라 빙하는 국립공원 내 가장 큰 규모로 1908년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곳에서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빙하와 유빙을 보며 다시 한번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낀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처음으로 만난 곳은 엘 아테네오 서점이다. 1919년 지어진 극장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다. 이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닌 문학과 예술, 건축과 역사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다음은 역대 대통령과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에바 페론의 묘가 있는 레콜레타 묘지다. 시내를 한동안 걷다가 전망이 좋은 다리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을 바라본다. 이곳은 노벨상 수상자 4명과 16명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배출해낸 아르헨티나 최고의 대학이며 남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하나이다. 공원 안쪽으로는 커다란 은색 조형물 꽃이 보인다. 이 꽃은 해가 뜨고 짐에 따라 꽃도 피고 짐을 반복한다. 마요 광장으로 이동 중 화려한 기념비가 보인다. 이것은 5월 혁명 100주년을 맞아 스페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기념비로 아르헨티나의 4지역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이 광장은 대성당과 대통령궁이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광장이다. 분홍색 건물은 까사 로사다라는 대통령 집무실이고 광장 중앙에는 5월 혁명을 기념하여 세워진 기념탑이 있다. 266대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이 되기 전 이곳에 대주교로 계셨다. 남미 최고의 클럽팀 보카 주니어스의 홈구장이다.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스웨덴 국기를 보고
노란색과 파란색이 들어간 구단의 엠블렘을 새롭게 만들었다. 탱고의 발상지로 유명한 곳이다. 과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표 항구였던 이곳에 19세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에서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유입되면서 이들이 항구 주변으로 정착을 하며 거주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자연스레 이국적인 정서가 넘치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도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과 동시에 가난했던 이주 노동자들이 정착한 위험한 빈민가라는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미국과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이 둘과 함께 세계 3대 폭포라 소개되는 곳이다. 이과수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과라나족 원주민들이 부르던 이름으로 큰 물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한다. 과거 파라과이의 영토였으나 전쟁에 패배하면서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겼고 폭포 또한 아르헨티나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과수의 웅장함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이 녀석은 아마존 대표 동물 중 하나인 꾸아찌 혹은 코아티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말로는 긴 꼬리 너구리로 라쿤과 사촌뻘이다. 천성이 순한 편이라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위험하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겁없이 나타나 약탈하니 약탈을 하려고도 한다. 그래서인지 국립공원 곳곳에 이 녀석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판이 있다. 다음날 브라질 쪽에서 이과수 폭포를 다시 방문한다. 브라질에서 바라본 이과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그 감동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규모와 아름다움, 그리고 웅장함은 다른 폭포들과 비교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3대 폭포 중 단연 최고라고 말하고 싶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먼저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산책로를 통해 여러 폭포들을 탁 트인 전망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라 생각되고 브라질은 하나의 루트를 통해 이동하게 되며 이동하는 대부분의 순간마다 폭포를 감상할 수가 있다. 또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포인트가 많기에 폭포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과수 폭포를 감상하는 것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었다면 마코코 사파리 투어는 자연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스릴 넘치고 짜릿했으며 어느 순간 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함까지 느끼게 해준다. 이과수 강을 따라 4km 정도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떨어지는 폭포 속으로 달려가는 보트에
약간의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한다. 그렇게 폭포 아래에서 수영이라도 한 듯 흠뻑 젖길 몇 차례. 그리고 보트는 다시 선착장으로 이동한다. 파라나 강 가운데 있는 돌섬 옆으로 지나가는 물소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다 해서 과라니어로 노래하는 돌이라는 뜻을 가진 이타이푸가 이름이 되었다. 196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룸에 따라 전력량이 부족했던 브라질은 파라과이 정부와 공동으로 댐을 건설하였다. 건설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타이푸 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댐임과 동시에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임을 자랑한다. 슈가로프 산은 우리말로 빵산 혹은 설탕빵이라고 불리는 리우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한 곳이다. 한국으로 가기 전 마지막 아침을 맞이한다. 첫 번째 방문지는 코르코바도 언덕이다. 해발 710m 산 꼭대기에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예수상이 있다. 리우의 랜드마크인 예수상과 더불어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리우가 3대 미항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브라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카니발이다. 카니발 기간 동안 관중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이곳에 모여든다. 카니발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5일간 열린다. 16세기 이주해온 유럽인들은 다양한 대륙의 문화가 집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융화되며 오늘날 브라질의 전통과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중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풍족하게 먹고 연회를 벌이며 춤과 서커스, 우도회 등을 즐기던 풍습이 오늘날의 카니발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칠레의 예술가인 호르헤 셀라로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1983년 리우에 정착을 하였다. 그는 자신이 머물던 빈민가의 계단에 타일을 붙여 낡은 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시작을 하였고, 이후 각국의 여행객들을 통한 기부와 기증이 더해지며 오늘날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곳이 만들어졌다. 그는 계단을 장식한 이 타일들을 브라질 국민에게 바치는 나의 찬사라고 이야기하였다.